정부가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70%한테 최대 60만 원씩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치솟은 탓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미국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하루 1,300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620만 배럴을 또 사옵니다. 그러면서 400만 배은 해외로 내다 팝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착오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오늘 그 전략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미국은 스스로를 산유국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유정에서 하루에 뽑아내는 원유는 평균 1,300만 배럴을 훌쩍 넘습니다. 사우디도 러시아도 이 숫자 앞에서는 2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루에 620만 배럴을 또 사옵니다.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 전체보다 많은 양을 세계 1위 산유국이 굳이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오는 동시에 400만 배럴은 해외로 팔아치웁니다. 생산 1위, 수입 1위, 수출도 상위권. 이 세 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달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하나뿐입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은 40대 이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네 기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거든요. 미국이 수입하는 기름과 수출하는 기름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물질이거든요. 휴스턴 항만에서 교차하는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 그 두 척의 배가 싣고 있는 기름은 사실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그럼 그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유라고 다 같은 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 그 액체, 사실 품종이 수십 가지입니다. 마치 사과도 홍옥이 있고 부사가 있고 아오리가 있듯이 원유도 산지와 성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무게와 순도. 무게는 API 비중이라는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가볍고 맑은 기름입니다. 낮을수록 끈적하고 무겁습니다. 순도는 황 함량으로 나뉩니다. 황이 적으면 스위트, 많으면 사워라고 부릅니다. 황이 많이 섞인 기름은 정제 과정에서 추가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갑니다. 미국 셰일층에서 나오는 기름은 맑고 가볍습니다. 전형적인 경질 스위트입니다. 반면 멕시코만으로 들어오는 수입산은 대부분 끈적하고 무거운 중질 사워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검은 액체입니다. 하지만 분자 구조가 다르고 정제 방식이 다르고 뽑아낼 수 있는 제품도 다릅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어떤 기름을 넣느냐에 따라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미국이 기름을 사고 파는 진짜 이유의 시작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장사의 기본이죠. 미국 정유업이 딱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중질 사워 원유는 경질 스위트보다 배럴당 수달러에서 수십 달러까지 쌉니다. 불순물이 많고 다루기 까다로우니까요. 시장이 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싼 기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코커와 하이드로크래커. 이름도 생소한 이 설비들이 핵심입니다. 코커는 찌꺼기처럼 남는 무거운 잔사유를 고온으로 분해해서 경질 제품으로 바꿔줍니다. 하이드로크래커는 수소를 주입해 무거운 분자를 잘게 쪼개는 장치입니다. 이 두 설비를 갖춘 공장을 고도화 정유소라고 부릅니다. 건설비만 수조원, 운영 인력도 고급 화학공학 인재들로만 채워야 합니다. 아무나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짓고 나면 계산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싼 중질유를 사서 비싼 휘발유와 경유로 뽑아내면 그 마진이 경질유를 단순 정제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멕시코만 벨트의 공장들은 처음부터 이 계산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수익 기계입니다. 원유의 산지보다 공장이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느냐가 정유업의 진짜 경쟁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973년 겨울 미국 주유소 앞에 차들이 수백 미터씩 늘어섰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갑자기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거든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자 OPEC 보복에 나선 겁니다. 하룻밤 사이 기름값은 4배로 뛰었고 공장이 멈췄으며 난방이 끊겼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중동 몇 나라의 결정 하나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미국 에너지 전략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시 전략가들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깊이 얽혀 있어서 외교적 차단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들의 기름이 전부 무겁고 불순물 많은 중질 사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공장을 바꾸자.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멕시코만 정유 설비를 중진류 전용으로 전면 개조했습니다. 당시엔 엄청난 도박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 정유업을 세계 최고 수익 구조로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위기가 전략을 낳고 전략이 산업을 바꾼 겁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 땅속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쉽게 말하면 땅을 옆으로 뚫고 고압의 물을 쏴서 바위를 쪼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그동안 손도 못 댔던 셰일층에서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국은 40년 만에 다시 세계 1위 산유국 자리를 탈환합니다. 언론은 환호했고 정치인들은 에너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셰일층에서 나오는 기름이 너무 가벼웠던 겁니다. API 비중이 40에서 50을 훌쩍 넘는 초경지유. 맑고 깨끗하지만 멕시코만 공장들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중진류 전용으로 개조한 그 거대한 설비들이 정작 자국산 기름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공장은 중진류를 기다리는데 국내에서는 경진류만 넘쳐나는 미스매치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영리했습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기름을 공장에 밀어넣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아낸 겁니다. 국내산 경진류는 프리미엄 가격을 쳐주는 아시아와 유럽에 팔고 공장에 필요한 중진류는 계속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모순처럼 보였던 그 유조선 교차 풍경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산된 수익 극대화 전략이었던 겁니다. 2015년 12월 미국 의회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1975년부터 40년간 유지해온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전격 해제된 겁니다. 당시 이 법을 만든 이유도 1973년 오일 쇼크였습니다. 자국 기름은 자국에서 쓴다는 원칙이었죠. 그런데 셰일 혁명으로 기름이 넘쳐나자 그 원칙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빗장이 풀리자마자 미국산 경진류는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폴란드, 미국산 원유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나라들이 앞다퉈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400만 배럴에 육박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입니다. 2019년에는 약 70년 만에 석유 순수출국 지위까지 회복했습니다. 사오는 양보다 파는 양이 많아진 겁니다. 휴스턴은 이제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 품종이 가격대별로 드나드는 거대한 글로벌 허브로 재탄생한 겁니다. 두바이산 중진류가 들어오고 텍사스산 경진류가 나가고 캐나다산 오일샌드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원유를 사고 팔고 중개하고 가공하는 에너지 시장의 플랫폼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진류를 공급하던 이웃 나라들이 하나둘씩 다른 길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멕시코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중진류를 팔아온 멕시코가 도스보카스 정유단지를 완공하며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름, 우리가 직접 정제하겠다고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싸게 원유를 팔고 비싼 휘발유를 사오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캐나다도 움직였습니다. 엘버타주 오일샌드에서 나오는 중진류를 미국으로 보내는 대신 TMX 송유관을 통해 태평양으로 직접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아시아입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계산이죠. 베네수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치적 혼란과 국제 제재로 공급 자체가 끊겼습니다. 한때 미국 중진류 공급의 핵심이었던 나라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남북 이웃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멕시코만의 전통적인 중진류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동과 브라질, 콜롬비아로 공급처를 빠르게 다변화하며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공급선이 바뀌어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그게 고도화 정유소의 진짜 강점입니다. 외부 공급망은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묵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법 하나가 100년이 넘도록 미국 에너지 물류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존스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선법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미국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국적 선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1920년대엔 합리적인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황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뽑아낸 원유를 멕시코만 정유소로 옮기려면 미국산 선박을 써야 합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중동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보다 비쌉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게 더 싸다는 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옮기는데 말입니다. 왜 이 법이 아직도 살아 있을까요? 조선소 노동자들과 해양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법을 건드렸다가 표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는 겁니다. 공급선 재편보다 외부 위협보다 이 낡은 내부 규제가 미국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실질적인 비효율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울산, 서산, 이 세 곳에 들어선 정유 단지들은 단순히 기름을 정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싼 원유를 사다가 비싼 석유 제품으로 뽑아내는 미국 멕시코만과 똑같은 아비트리지 모델을 돌리는 곳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고도화 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산 경질유, 캐나다산 중질유, 불순물 많은 중동산 원유까지 어디서 왔든 따지지 않고 가장 수익이 나는 조합을 찾아내는 게 한국 정유업의 진짜 강점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경쟁 관계일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태평양 양쪽에서 같은 게임을 하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경질유를 수출하면 한국 정유소가 그걸 사서 가공하고 동남아와 호주에 석유 제품으로 팝니다. 미국의 수출 확대가 한국에는 더 많은 공급선 선택지를 안겨주는 구조입니다. 은퇴한 박 사장님이 젊은 시절 울산 정유소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면 그 공장이 지금 미국산 셰일 원유를 받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세기를 가로지른 인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유 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분업으로 태평양을 함께 나눠 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유업은 이미 오래전에 내수 산업을 넘어섰습니다. 생산하는 석유 제품의 절반 이상이 배에 실려 해외로 나갑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수출 산업입니다. 동남아 주유소에 들어가는 휘발유, 호주 트럭을 달리게 하는 경유, 일본 공장을 돌리는 납사, 상당수가 울산과 여수, 서산과 같은 국내 정유단지에서 나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가공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흔드는 두 가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정유시설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아시아 석유 제품 시장에서 한국의 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산 앞에서 마진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줄면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줄어듭니다. 정유소의 핵심 수익원이 서서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반세기 동안 통했던 고도와 우위 전략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유 산업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름을 정제하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 답을 먼저 찾는 쪽이 다음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기름을 팔면서 동시에 사올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품종이 다른 원유를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챙기는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1973년 오일 쇼크의 공포, 수십 년에 걸친 설비 투자, 셰일 혁명이 만든 새로운 기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보기에 기묘한 유조선 교차 풍경 뒤에는 반세기 동안 정교하게 설계된 글로벌 분업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기름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가공해 어디로 파느냐가 곧 국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고민,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도 똑같이 안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도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미국이 오일 쇼크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공급선을 바꾸고 설비를 뜯어고치며 해법을 찾았듯 한국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